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앞부분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챕터인 경영에 있어서의 인적자원 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유용한 인재 확보야말로 경영에 부과된 최대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영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죠. 하나는 사람, 자원, 자본, 그 다음에 정보, information,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요소가 기업 경영 속에서 소위 부문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리를 할 때는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자원의 관리를 할 때는 자재 관리, 자본의 관리를 할 때는 재무 관리, 정보의 관리를 할 때는 정보 관리, 이런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전문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영에 있어서 각 관리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관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특징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인적자원 관리의 대상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 팩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물품이나 자재나 생산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물적인 부분 관리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와 진행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어떤 처리를 기계에 의한 처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의 이외의 부분들의 대부분은 그 예측 가능성이 어때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방정식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자동화라든지 컴퓨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것은 특히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판단에 의한 장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된다는 것은 상황에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상황, situation. 상황이 지속되는 것인데, 결국 인적 자원 관리는 뭘까요? 관리 스텝이나 또 라인 부분이나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징을 본다면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 볼 때 경영에 있어서의 성과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달성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경영에 있어서 관리 기능은 그 대상에 대응해서 조직 관리라든지 사무 관리라든지 또는 재무 관리가 대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 관리가 사업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무의 합리적 배분을, 또는 사무 관리는 작업 공정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합리화를 지향하고, 재무 관리는 어떨까요? 자금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중심이 되는데, 이에 비하여 나름대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때요? 이들은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관리 기능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직무체계라고 볼 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나 작업의 흐름을 합리화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 생기 있는 업무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직무를 담당하는 인간의 그 활동이 한 목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인간 활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중에 생성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1960년경에 태동된 인적자본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 사회에서 경제성장의 최대 공헌 요인은 바로 인적자원이고, 따라서 인적자원이 갖는 어떤 생산 능력, 그리고 지식과 기능으로서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 국가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소득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근로생활의 질이라고 하죠. 근로생활의 질로 얘기하는 QWL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름대로 근로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Quality of Working Life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인적 자원 관리의 시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적자원관리는 1960년대 이후죠. 1960년대 이후에 나름대로 인적자본이론과 행동과학의 시대적 발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의 사고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자본으로서의 종업원의 생산 능력을 나름대로 착안하고 그것을 교육에 대한 훈련 또는 능력 개발에 의한 육성으로 보고 그 유효 활동에 대해서 종업원의 고차원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적자원관리는 한편으로는 노동경제학의 인적자본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과학을 그 기초로 하여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해서 노동능률이 뭐냐라고 할 때는 노동능력 곱하기 노동의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리의 이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생성기는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그 관리 속에서 볼 때 자본가나 경영자의 종업원에 대한 모든 시책을 총체로 취급되어서 그 관리 기능이 다른 분야, 예를 들면은 재무관리라든지 생성관리로부터의 독립과 전문화를 도모하고 인사과나 또는 인사부 등의 창설과 보급에 착안해 볼 때 1920년대를 그 형성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공업화되었고 1880년 후반에는 독점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선진 자본국가에서 볼 때 영국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자본 축적이 느리게 진행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보급을 느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로서의 그 모국의 그 영국에 있어서 모국이 영국이죠. 모국 영국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원인이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미국의 근로자는 이민자들을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그리고 노동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협동정신 또는 기업 귀속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최초 단계에서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사회정책,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준비하고 노사 쌍방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미국적 조건과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규칙과의 통일 속에 인적자원관리의 생성과 그 발전이 명확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지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적자원관리는 역사적으로 전제 후, 다시 말하면 후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제 후 후생적인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친권주의적, 온종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종주의적인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근대적 인적자원관리, 현대적 인적자원관리의 4단계로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본다면 크게 근대 이전의 인적자원기, 그리고 전제적, 친권주의적 인적자원이 포함된 거죠. 이것은요. 그리고 근대 인적자원관리기, 그리고 현대 인적자원관리기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이전의 인적자원 관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전제적 인적 관리로부터의 친권주의적 관리로의 발달 경위는 노동조합의 발달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제 입법의 제정, 그리고 노조 및 노동자 정당의 출현, 그리고 종업원의 정착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나름 반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노동조건의 개선, 종업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리시설에 관심을 두어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에 대한 형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0년 무렵에 형성된 근대 인적자원 관리를 비교하면 첫째로
인적 자원으로 취급하는 항목이 필요에 대응한 개개인의 것이고 과학적인 기초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개인의 인적 자원의 처리 방법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 볼 수 있고요. 셋째는 개개의 인적 자원 처리 방법이 근대와 같이 과학화되어 있지 않고 경험과 상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근대 인적 자원 관리를 살펴보면요. 근대 인적 자원 관리는 경험적인 사실로 인적 자원의 처리는 근대 공장제도죠. 근대 공장제도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볼 때는 나름대로 산업혁명이 일단 종료되고 산업사회가 전반적으로 근대 요소를 증대하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종래의 경험적인 인적 자원의 처리에는 한편으로는 관리의 안정과 또 종업원과 노동조합의 조합을 납득시켜야 됐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인적자원의 관리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대 인적자원 관리로부터 인적자원 관리를 발전하게 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요. 사회의 존속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전쟁 수행상의 필요와 나름대로 전화에 의한 나름대로 유럽 경제의 파괴 그리고 중요 산업의 국유화로 더불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체제를 확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기조의 변화는 바로 전쟁을 위한 생산, 그 다음에 자본의 집중과 더불어서 경영 규모의 확대, 그리고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 내의 제조건의 변화와 더불어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체제 속에 종래와 같은 경향을 야기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 생산 관리 시대로 해서 20세기 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공장의 능률 향상을 위한 획기적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때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 능률을 좌우하는 작업량이나 작업 동작이나 작업 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공장 관리와 작업 관리의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 기업에서는 이를 통한 종전의 주먹구구식의 경영을 탈피해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조직관리 시대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조직관리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일러 시스템에서 포드 시스템에 이르는 과학적 관리 체계는 일선 노무자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공장의 생산성은 극대화되었지만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리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전시 특수 수요가 끝나자 생산시설의 유휴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획관리 시대죠. 1960에서 1973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전후에 전쟁 이후에 순탄한 성장을 지속하던 미국 경제는 1959년부터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불황기를 맞아서 기업들은 미래의 시장 경기 예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미래 환경의 측정과 경영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획실 제도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미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 경영의 시대인데요. 이것이 석유
위기 이후까지 쭉 연결되는, 이후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오늘날까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데요. 1973년 1차 석유 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은 다시 기획 실제도를 운영하게 되죠. 기획실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시기 이후에 경기 침체는 유가가 상승하고 석유 공급이라는 어떤 공급이 중단되는 이러한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이 과목이 너무 긴 내용이라 이걸 축약하느라고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만큼은 교과서를 몇 번씩 읽어보시고 또 보충적인 내용들 참고하셔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요약된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공부가 보다 더 의미 있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